인텔 내장 그래픽카드로 오버워치뿐만 아니라 고사양 게임인 배틀그라운드를 넘어 꽤 복잡한 영상 편집까지 할 수 있는 노트북을 소개하겠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은 무게가 1kg도 안 돼요. 800g대부터 시작하는 배틀그라운드 돌리는 노트북 아야.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요즘은 1kg도 안 되는 노트북에서 내장 그래픽카드로 오버워치를 넘어서 이제 배틀그라운드까지 돌릴 수 있는 시대가 됐네요. 인텔이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CPU를 출시하면서 벤치마크 결과를 보여주면서 전 세대에 비해서 내장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막 자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물론 벤치마크의 결과가 실사용 결과랑 비교했을 때 완전히 정비례하진 않지만 그 성능 보고 이 제품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은 와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의 무게가 880g부터 시작하거든요. 800g대부터 시작하는 배틀그라운드 돌리는 노트북 들어보셨어요? 오, 나 잘 돌린다. 재능 발견했나봐. 그럼 지금부터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CPU가 탑재된 ASUS 익스퍼트북 B9 이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트북에서 휴대성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사실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충분한 쿨링 시스템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무게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요. 똑같은 펜이라 그래도 더 빨리 돌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더 커지고요. 배터리 용량도 줄어들고 튼튼한 알루미늄 소재 대신에 마그네슘 합금을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내구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그네슘 합금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 무게를 포함한 휴대성을 확보하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좀 포기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제품은 무게와 두께를 또 극도로 확보한 제품이잖아요. 배터리 용량 33Wh 기준으로 무게가 880g, 지금 이 노트북은 그보다 배터리 용량이 2배가 많은 66Wh인데 스펙상 1kg입니다. 1kg이 조금 안 되게 나오네요. 14인치 노트북 기준으로 이 무게라면 진짜 잘 뽑은 겁니다. 게다가 두께도 스펙 기준으로 두께가 13.9mm거든요. 딱 그 정도 두께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두께가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하고요. 좀 두꺼워 보이는 측면의 이런 부분의 두께를 좀 재보면요, 15.3mm, 조금 위쪽의 두께를 재봐도 15.3mm 이 정도로 전체적으로 제품의 두께가 진짜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얇고 가벼운 성능의 노트북이 내장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그렇게나 많이 오르고 오버워치를 넘어서 배틀그라운드까지 돌릴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거기에 숨겨진 비밀이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진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외관이나 다른 것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제품의 재질은 알루미늄 소재가 아닌 마그네슘 합금 중에서도 좀 가벼운 마그네슘 리튬 합금이 사용되었고, 제품의 색상은 스타블랙이라고 불리는 이 다크네이비와 비슷한 색상의 펄 공법이 적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알루미늄 특유의 차가운 느낌이 전혀 안 들고요. 표면 처리가 꽤 깔끔하고 잘 돼서 그런지 그렇게 저렴한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두께도 진짜 얇아가지고 알루미늄도 아닌 마그네슘 합금의 특성상 이렇게 손에 힘을 줘가지고 좀 휘어보면 이렇게 좀 휘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금세 또 원래대로 돌아오긴 하고요. 정말 세게 힘줘서 휘면은 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터리 스펙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ASUS에서는 제품을 구입하면 이 파우치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ASUS의 여러 노트북 제품 라인업 중에서 이 익스퍼트북은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해서 좀 특화된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상단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180도까지 젖혀가지고 딴 사람들하고 같이 화면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14인치 노트북답게 어쩔 수 없이 우측 키패드가 따로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ASUS에서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여기에 별도의 터치패드를 내장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터치패드 버튼을 누르면 터치패드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꺼졌다 켜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밝기가 2단계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또 계산기 많이 쓰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이든 아래로 드래그를 해주면 이렇게 계산기가 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어떤 상태에서도 계산기를 띄울 수 있게끔 이렇게 튜닝한 거는 되게 잘했네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숫자 키패드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무조건 숫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터치패드를 숫자 키패드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마우스 커서를 이 위에 올려두고 터치패드를 눌러볼게요. 숫자가 눌러지는 게 아니라 뒤로 가기가 적용이 되죠. 알아서 인공지능으로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할 때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시도 자체는 되게 재밌고 쓸만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많이 기다리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성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내부의 쿨링 시스템의 구조부터 좀 봐야겠죠. 자, 일단 내부 구조를 보니까 램은 별도로 확장을 하거나 추가할 수는 없고 다 온보드 방식이고요.
그리고 저장 공간은 M.2 NVMe 방식으로 SSD 슬롯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 하나는 확장용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네요. SSD 두 개를 장착해가지고 속도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레이드 제로 기술하고 똑같은 SSD를 부착해가지고 하나는 백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드 1 기술도 지원을 합니다. 보면 볼수록 이 노트북 참 재밌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무게를 중요시한 제품답게 CPU에 히트파이프 하나, 히트싱크가 이렇게 있고 하나의 팬이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CPU에서 발생한 열이 히트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되고 히트싱크에 열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 쿨링팬을 통해 가지고 식혀주는 그런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이 제품에 탑재된 CPU의 TDP, 열 설계 전력이 꽤 높은 편이고 내장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2배나 좋아졌다면 그만큼 발열이 많을 텐데 히트파이프가 2개, 쿨러가 2개 뭐 이렇진 않아가지고 이 정도 쿨링 시스템으로 감당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능 테스트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테스트한 모든 환경은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 별도의 녹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캡처보드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컴퓨터에서 이렇게 확인한 거고요. 인텔의 타이거 레이크 11세대 i7 1165G7 CPU입니다. 4코어 8스레드고요. 메모리는 16기가로 이렇게 듀얼 채널로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는 내장 그래픽 모델이에요. 먼저 시네벤치 R20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성능 모드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초기 온도가 97도 이렇게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클럭이 4GHz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점 온도를 줄이기 위해서 떨어지는 게 보이죠. 소비 전력도 처음엔 40W까지 올라갔다가 한 25W 정도에서 안정값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온도는 한 88도, 87도 이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때 속도는 한 3GHz 이 정도 되고 이때 소비 전력이 한 25W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점수가 한 1900점 정도 되네요. 확실히 무게가 가벼운 제품이다 보니까 쿨링 시스템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2000점을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작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성능이 오르긴 올랐는데 이 정도 오른 게 실제로 체감이 될 정도냐? 라고 말하면 조금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친 김에 싱글코어도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여기서 나는 소리가 데시벨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음이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물론 이 소음이 싫으신 분들은 옵션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무조건 이 소리가 난다고는 생각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싱글코어 점수를 보니까 547점으로 꽤 잘 나왔습니다. 이번 타이거 레이크에서 하도 내장 그래픽 성능에 대해서만 강조해서 그렇지 CPU 자체 성능도 전 세대에 비해서 조금 향상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막 멀티코어 점수가 2000점 넘고 뭐 이렇게는 안 됐는데 싱글코어 점수나 초경량 노트북이라는 걸 감안하면 꽤 괜찮은 점수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내장 그래픽 카드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3D 마크 테스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최근 스팀이 좀 업데이트 됐는지 조금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그래픽 스코어가 5544점이에요. 전 이걸 처음 해보고 눈으로 의심했어요. 내장 그래픽 카드가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에서 그래픽 스코어가 5000점이 넘는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예요 이거. 피직스 스코어가 13000점 이 정도면은 전작과 비교했을 때 소폭 향상됐다, 차이를 느끼기 힘들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내장 그래픽 카드 성능 향상된 거는 무조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이 정도면 내장 그래픽 카드로 배틀그라운드까지 돌아가야 정상인데 실제로 어디 한번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사양 게임인 롤 같은 건 테스트 해볼 필요도 없고요. 그거는 뭐 10세대 내장 그래픽 카드로도 잘 돌아갔으니까 바로 저사양과 고사양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버워치부터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해상도는 FHD에 프레임 제한 풀고요. 그래픽 품질은 중간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프레임도 잘 나오고 게임도 원활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한 교전 상황이거든요. 제가 뒤에서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꽤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게임은 지긴 했지만 굉장히 프레임도 잘 나오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벤치마크 점수랑 비교를 했을 때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CPU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되게 잘 나왔습니다. 전 세대하고 비교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CPU에 대해서 이미 좀 알고 계신 분들은 내가 아는 타이거 레이크는 이 정도 성능 안 나오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꽤 난전 상황임에도 평균 프레임을 80 이상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정도는 진짜 노트북용 저전력 외장 그래픽 카드급이거든요. 왜 이렇게 성능이 괜찮게 나오는지 숨겨진 비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변수가 적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플레이어가 없는 훈련장에 왔습니다. 그래픽 설정은 FHD에 프레임 제한 풀고 그래픽 품질은 중간이에요. 앞과 동일합니다. 이 상태에서 프레임 초기화를 누르고 평균 프레임을 보면 115에서 116 프레임이나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온도는 약 85도, 소비 전력은 대략 평균 25W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W 수준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Alt 탭을 눌러가지고 펜 모드를 표준으로 바꾸고 게임으로 돌아가면 게임이 엄청나게 끊기는 걸 알 수 있죠.
20에서 30W였던 소비 전력은 5에서 15W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대신 85도였던 온도는 65도 이하로 떨어졌네요. 즉, 팬 모드를 표준으로 바꾸면 팬 소음과 소비 전력, 온도는 떨어지지만 성능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고사양 작업에 맞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Alt 탭을 눌러서 성능 모드로 바꾸면요, 원상태로 회복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같은 CPU의 설정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성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놀랍지 않나요? 이번 타이거레이크 CPU는 노트북 제조사에 따라서 튜닝 방향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제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성능 모드가 아닌 표준 모드 혹은 밸런스 모드라 불리는 이 중간 옵션으로 사용을 하면 원래 성능의 절반도 못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능 모드는 어댑터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원을 뺀 배터리 사용 모드로 바뀌면 급속도로 성능이 떨어져서 끊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세대 타이거레이크 CPU는 작동 환경과 설정에 따라서 전력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전처럼 표준 모드로 사용하면 알아서 필요할 때 최대 성능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하시면 최고 성능의 반의 반도 활용 못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겠네요. 그리고 방금 게임 테스트를 해보니까 무슨 표준 모드가 못 쓸 모드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표준 모드와 성능 모드의 CPU 성능 테스트 결과를 비교해보면 게임에서 체감했던 것만큼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PU와 내장 그래픽이 동시에 작동하는 환경을 보면 점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떨어진 점수도 점수지만 점수 대비해서 프레임이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는 건 추가로 최적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런 표준 옵션에도 유튜브 4K 영상 재생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끊김없이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어댑터를 뺐을 때 혹은 표준 모드가 못 쓸 정도로 낮은 성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게임 테스트를 포함한 극한의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사양 모드로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배틀그라운드를 돌렸을 때는 어떨까요?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이렇게 FHD로 하고요. 당연히 배틀그라운드니까 디스플레이 옵션은 가장 낮은 걸로 설정을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환경에서 프레임이 한 45프레임, 평균 프레임 이 정도 뽑아주는 걸 알 수가 있죠. 프레임이 45, 50 이 정도 나오네요. 아무리 배틀그라운드 최저 옵션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꽤 고사양인 배틀그라운드를 40프레임에서 잘 나오면 평균 50프레임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약간 게이밍 노트북의 소리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소음이 좀 발생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은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그래픽 스코어가 5000점대 정도 나왔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기대에 못 미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가벼운 노트북이 배틀그라운드까지 돌아간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다만 성능 모드에서 CPU의 온도가 85도에서 90도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키보드 부위의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봤습니다. 6개 구역의 평균과 1개의 스팟 온도는 좌측과 같고 이를 보기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고사양 작업 시 높은 성능만큼 발열이 꽤 많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죠. 작업 중 손이 닿을 일은 없어 보이지만 뜨거운 열이 배출되는 키보드 우측 상단부의 온도가 특히 더 높네요. 고사양 작업 시 후면 온도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사각형 구역의 평균 온도는 33도에서 43도로 꽤 괜찮아 보이지만 공기를 흡입하고 CPU가 있는 곳의 온도는 60도까지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사양 작업을 어댑터 꽂고 성능 모드에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실 분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확실히 고성능을 가진 초경량 노트북답게 발열 구조의 한계로 오는 온도는 꽤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고사양 작업에서 성능 모드로 85도까지 올라갔던 CPU 온도가 표준 모드에선 65도 이하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표준 모드 시 키보드 하단 발열과 소음은 성능 모드보단 크게 적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프리미어 프로로 돌려볼 건데요. 실제로 제 채널에 올리는 수준의 영상 편집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영상 파일, 음성 파일, 효과음, 배경음악, 자막, 특수효과까지 다 들어가 있는 파일이고요. 별도의 프록시가 걸린 것도 아니고 디스플레이 품질도 100%로 맞췄습니다. 꽤 끊기지 않고 잘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2배속으로 재생을 해도요, 끊기지가 않고 그래픽 효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의 안 끊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소음은 좀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어쨌든 FHD 해상도로 영상 편집을 내장 그래픽 카드로 이 정도까지 돌릴 수 있다는 거는 이것도 꽤 놀라운데요. 그리고 약 지금 9분 51초 이 정도 되는 프로젝트 파일을 FHD로 내보내게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13분 정도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카드인 걸 감안하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 생체 인식을 2가지를 지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얼굴 인식으로 노트북을 열자마자 제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지문 인식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지문으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얼굴 인식은 여기 상단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또 보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막을 수가 있어요. 확실히 보안에 신경을 좀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또 에이수스에서 기가 막힌 기능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바로 근접 센서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를 인식하는 기능이에요. 여기 있는 근접 센서를 통해 가지고 앞에 아무런 물체가 없어 가지고 사용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화면이 빠르게 어두워지고 미리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잠금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접 센서가 앞에 사람이 다시 왔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가 해제되면서 얼굴 인식을 통해 가지고 잠금도 해제해주는 그런 아주 똑똑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 앞에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그래도 앞에 사용자가 없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잠깐 잠금 화면으로 넘어갔다가 자동으로 화면이 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노트북 앞으로 가가지고 얼굴을 한번 비춰볼게요. 자동으로 화면이 켜지면서 잠금이 해제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똑똑한 기능이죠. 손 안 대고 화면을 켜고 잠금을 풀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이 또 익스퍼트북이라는 이름답게 비즈니스 환경에 조금 더 최적화됐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입출력 포트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USB-C 타입 썬더볼트 2개를 지원하고요. 여기에는 HDMI 단자, 여기에는 어댑터를 연결해가지고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있고요. USB-A 타입도 없으면 섭섭한데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USB-A 타입 하나 있다고 이게 뭐 비즈니스용이라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HDMI 단자가요 1.4가 아니라 2.0이 탑재가 됐어요. 4K 60Hz까지 정식으로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USB-A 타입 단자가 USB 3.2 Gen 1이 아니라 Gen 2가 탑재돼서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라는 점, 여기 있는 썬더볼트 단자를 이용해서 PD 충전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이런 거 보니까 비즈니스 환경에 좀 신경을 썼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능하면 옵션으로라도 LTE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조금 더 비즈니스 특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또 비즈니스 노트북이라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회의를 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냐는 거예요. 마이크가 1개, 2개, 3개, 4개 총 4개의 마이크가 탑재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4개의 마이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가장 큰 목소리를 감지하는 그런 기능과 주변 소음을 감소시키는 그런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1kg 밑으로 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한 제품이 맞냐 싶을 정도로 구성품이 꽤 훌륭합니다. 이런 터치패드를 통한 수작키 기능뿐만 아니라 적외선 카메라를 통한 얼굴 인식에 근접 센서에 4개의 마이크에 스피커는 2개긴 한데 이 DTS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훨씬 더 공간감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음향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하진 않지만 이렇게 수동으로 이퀄라이저 설정까지도 해줄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가벼운 노트북은 스피커의 소리를 솔직히 좀 못 들어줄 정도로 안 좋은 제품이 많은데 이 제품은 기대 이상의 스피커 품질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중고음부에 비하면 저음부가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런 가벼운 노트북에 이 정도 음질이면은 되게 괜찮은 편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지금 찍고 있는데 상단에서 카메라가 지금 안 비치죠. 반사가 적고 눈의 피로가 적은 논글레어 패널이 탑재된 걸 알 수가 있고 최대 밝기는 400니트로 일반적인 노트북의 밝기가 보통 한 300니트 정도임을 감안하면 400니트면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실내에서 이 정도 밝기면 뭐 차고 넘쳐요. 최대 밝기에서 한두 칸 낮춰뒀어도 실내에서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네요. 색공간도 측정을 해보니까 sRGB 100%를 만족해도 훌륭한 편이고 그리고 비즈니스 노트북답게 타건감에도 좀 신경을 썼는데 키를 눌렀을 때 아래로 들어가는 트래블 길이가 1.5mm로 초경량 노트북 치고는 트래블 길이가 되게 긴 편이네요. 키를 눌렀을 때 소리도 좀 조용한 편이고 백라이트의 밝기가 단계 조절도 안 되고 그렇게 밝진 않지만 어쨌든 이 무게의 노트북에 백라이트 들어간 것만 해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이 제품은 판매가 오늘 12월 7일부터 시작되고 이 날짜에는 i5, i7 모두 윈도우 10 프로가 포함된 버전으로만 출시가 되고요. 1월 중순에는 조금 더 저렴한 윈도우가 빠진 프리도스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고 그 프리도스 모델 중에서도 i5에 34Wh의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 보니까 한 130만원대부터 출고가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11번가에서 출시 기념으로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무게에, 이 정도 가격이면 꽤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타이거 레이크 인텔 11세대 CPU가 탑재된 이 ASUS 익스퍼트북 B9 이 제품은 여러 가지로 제 예상을 좀 뛰어넘었어요. 일단 14인치의 적당한 크기에 배터리 용량에 따라 최소 880g부터 시작한다는 점도 그렇고 내장 그래픽카드로 오버워치는 널널하게, 배틀그라운드는 최소 옵션으로 플레이하기 충분한 수준으로 돌아왔고 프리미어 프로 FHD를 여러가지 효과가 다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끊김없이 돌아간다는 건 진짜 놀라웠어요. 물론 처음 벤치마크 점수를 봤을 때 그 정도만큼 실사용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벤치마크 점수만 보면은 진짜 외장 그래픽카드 다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점수가 잘 나오긴 했거든요. 하지만 실사용에 있어서는 외장 그래픽카드가 따로 안 달린 만큼 무게가 가벼워지고 외장 그래픽카드 가격이 빠졌으니까 그만큼 더 경쟁력이 있어진 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CPU가 여러가지 작업을 할 때 보면 발열이 꽤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팬이 굉장히 빨리 돌아갔어요. 그거에 따른 소음은 굉장히 크긴 했어요. 거의 소음이 게이밍 노트북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온도도 한 85도 막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아, 온도가 높긴 높구나, 이거 관리하려고 팬이 빨리 돌고 있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었는데, 팬 소음 컨트롤을 따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설정으로 이렇게 고성능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단순히 성능 외에도 넓어진 터치패드와 이 터치패드를 2배로 활용할 수 있는 숫자 키패드나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생체 인식 센서도 꽤나 만족스러웠고, 근접 센서까지 넣어가지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절전이 해제되고 얼굴 인식으로 잠금까지 해제되는 거는 진짜 노트북이 이렇게까지 편리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